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소규모 회사의 사장님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허술하게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회사의 존립, 존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사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고객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간부급 직원이 퇴사하면서 다 가지고 나갔어. 근데 그거를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게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회사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요즘 도대체 왜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비슷해. 그런데 전혀 다른 의뢰인인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퇴사하면서 본인 개인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같은 저장소에 본인이 업무하면서 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회사 자료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경우. 그래서 회사에서 고소가 들어옵니다. 뭐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와요. 이런 사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사례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대처라는 게 고소하는 회사 측 입장일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하는 회사 직원의 입장일 수 있죠.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동종업계 아니면 자기가 아예 새롭게 차리거나 사실 그렇게까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비화가 되는 거죠. 그냥 가지고만 나온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포렌식해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고 나온 복사해온 그 자료의 실질이 무엇이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려면 영업비밀이어야 돼요. 부경법은 영업비밀만을 문제 삼고 업무상 배임은 영업비밀 플러스 영업용 중요 자산. 사실은 그 두 개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그럼 뭐냐? 영업비밀, 영업용 주요 자산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본 요소를 말씀드리면 비공지성. 그러니까 영업비밀 보유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회사. 그 회사 측이 아니면 이거를 외부자는 못 봐요. 비공지성. 알려져 있는 정보가 아니야. 그다음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되고 상당한 정도로 이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고 관리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춰야 되는데 제가 하급심 판례들 다 검토해보면 약간씩 이걸 느슨하게 보는 사안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느슨하게 보는 사안.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완벽하게 보는 사례가 있고 그럼 조금 더 구체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개발했는가 아니면 외부에 어떤 용역을 주고 발주를 받았는가. 그리고 만약에 후자 쪽,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줬다면 돈만 주면 누구한테나 이런 정보나 자료를 생산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측의 특수한 요구와 우리 측의 특수한 제안에 따라서 거의 희소한 정보 자료를 만들어낸 것인가. 자체 개발을 했고 특수한 용역이었고 비용과 어떤 한정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업비밀로 인정될 여지가 높겠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그 업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이런 업계에서 지금 문제되는 그 반출된 자료와 정보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어디 가나 다 비슷하고 아주 미미한 거다. 그러면 또 이게 영업비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정도의 업계 점유율과 파급력을 가진다면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가 보안 유지가 돼 있는가. 우리 회사 다니다 보면 특정 회사는 아예 일반 인터넷 접속 안 되는 회사 있죠. 인터넷 방화벽이나 서버로서 보안 유지가 철저하게 됐는가. 그리고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직원만 특별히 그 접근이 허용된 PC에서만 접속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회사 자체 컴퓨터가 이렇게 20개가 있으면 오늘 입사한 직원도 자유롭게 공유가 되고 제한 없이 오픈이 돼 있어서 아무나 볼 수 있었는가?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전자라면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라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보면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 보안 서약서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쓰는 회사가 있고 퇴사할 때쯤에 갑자기 내밀어요. 반출 금지 서약서, 비밀 유지 서약서 이런 거 사인하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것조차 안 하는 데도 있어. 그러면 실무상 많은 사례에서 그런 정도로 이거를 비밀을 유지했다고 볼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해본 바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 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비밀 유지성 인정하기도 하는데 아닌 사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어떤 회사들은 비밀 유지에 대한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비밀 유지성 높아지고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소규모 회사의 사장님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허술하게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회사의 존립, 존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사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고객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간부급 직원이 퇴사하면서 다 가지고 나갔어. 근데 그거를 영업 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게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회사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영업 거래처 데이터베이스 있죠. 거래처 데이터베이스나 고객 명부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런 거는 사실 웬만해서는 영업비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꼭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련 범죄도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죄가 한꺼번에 성립하게 되고, 자, 그럼 변호사님, 자 보세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가지예요. 민사상, 민법 750조 적용하는 거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적용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손해배상 소송이 정말 어려운 게 손해액수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그 손해액수를 산정하고 어느 경우에 손해액수를 추정하는 세부 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쪽에서 받은 이익을 우리 쪽에서 입은 손해로 본다. 손해를 추정한다. 이런 거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도저히 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때는 판사의 재량으로 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가감해서 손해보상 소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다 빼갔어. 거래처, 영업처 다 빼갔어. 중요 기술 설계 다 빼갔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차려가지고 기존 고객들이 여기서 10% 깎아준다 하니까 다 옮겨갔어. 우리 회사 매출 한 달에 10억씩 나왔던 게 지금 3천만 원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그 사람 고소하고 민사하는데 1년 걸립니다.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망하고 다 그냥 사람을 놔버렸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가처분. 이게 뭐냐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재산상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면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 행위를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가처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가처분이 사실은 인용률도 뭐 엄청 높진 않지만 심리가 엄청 까다로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사실 재판도 하지 않고 결정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설령 채무자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신문기를 보통 한 번 정도 하고 결정하죠. 뭐 그렇게 심각한 다툼은 없죠. 근데 이 영업비밀에 대한 가처분은 사실은 본안 소송하기 전에 이미 그 본안 소송을 이긴 것과 같은 실질을 만들어버려요. 상대방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그러다 보니까 매우 치열합니다. 엄청 재판도 여러 번 하고 난리가 나요. 거의 본소송 하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노고와 시간을 써야 돼. 근데 그만큼 중요하죠. 사실 이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사실 사활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또 신청 취지 같은 거 잘 써야 되는데, 통상은 이제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이미 만들어 공장을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럼 그 공장도 멈춰야 돼. 그리고 거기서 찍어낸 어떤 것들 다 그냥 다 버려야 돼. 이게 그러니까 강력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처분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다툼이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소송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